정치투쟁, 권력투쟁에서 벗어나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생투쟁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야권과 통합, 우리 국민의힘이 반드시 중심축이 되어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4.7 재보궐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새 지도부 구성을 마쳤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에 이어서 지난 2일에는 송영길 당대표 선출까지 마쳤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 새 원내대표 김기현 의원이 선출됐고요. 앞으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출만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김기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김 의원은 결선 투표까지 이어진 경선에서 66표를 얻어 34표를 받은 김태흠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영남 출신의 사선 김기현 의원이 국민의힘 새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됐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당선 후 인사말에서 역동성 넘치는 당을 만들고 싸울 것은 싸우고 지킬 것은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 가지 여쭤볼 게 참 많습니다. 먼저 김재현 의원님, 지난주에 살짝 예상을 하셨는데요. 송영길 의원이 결국은 당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도 송영길 의원이 선출될 거다고 예상은 했지만 사실 민주당은 당원들 투표가 90%,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의 여론조사는 한 10%만 반영이 되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아무래도 송영길 의원이 조금 인지도가 있다가 보니 지지도가 조금 높게 나온 정도였는데 또 내부적으로 보면 홍영표 의원에 대해서 핵심 당원들의 지지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네. 그런데도 송영길 의원이 민주당에서 조금 더 그 현 상태에서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는 더 필요하다고 아마 당원들이 생각한 것 아니냐. 그런 네. 거 보면 민주당 당원들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정치적인 미래상에 대해서 나름대로 큰 그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 당이 유지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이런 걸 받았어요. 뭔가 보도자료는 아닌 것 같고요, 분명히. 빨간 글씨 이게 많이 와요. 이게 좀 민주당에서 저한테 제가 저 민주당 당원인 줄 아는 모양인데 네. 문파는 송영길 당대표 당선에 불복합니다. 아니 근데 김재현 의원님 이 트로이의 목마 아닌가? 지금 민주당 당원을 가장해서 입당 싹 해놓고 저런 정보를 빼가는. 그러니까요. 저도 받아보지 못한. 민주당 당원이 나한테 나눴는데 왜 김재현 의원님한테 보내냐고 저게. 근데 이런 것조차 막 유통이 될 정도로 좀 그 홍영표 의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층이 있었고 그분들은 보면 전부 문파들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당원들이 송영길 의원을 선택했다는 것은 민주당이 현재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성찰을 많이 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민주당에서 보도자료 저도 받아봤는데 분석을 했더니 대의원 표는 거의 333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앞자리만 말씀드리면 송영길 34, 홍영표 33, 우원식 31. 그래서 좋게 말하면은 골고루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나쁘게 말하면 다들 고만고만했다. 뭐 이런 건데요. 해석을 해주십시오. 이 대의원들 표가 이렇게 333으로 분리된 이유. 홍영표 의원의 마지막 아주 가파른 상승세, 그러면서 0.59%까지 따라붙었던 것을 보면 강한 친문의 결집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부분이 있죠. 네. 결과적으로 그 송영길 대표와 우원식 후보의 득표를 합쳐보면 한 65%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고 이제 송영길 후보가 이제 그 중에 작은 차이지만 된 것은 김재현 의원님께서 분석하신 대로 결집력을 보여주면서도 또 민주당 전체는 전략적 투표를 한 결과라고 그렇게 저는 분석을 하고 싶고요.
송영길 대표 체제는 이제 저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 가지로 정확히 분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막무가내의 욕설, 모욕, 인신공격 같은 그런 문자 폭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경고하고 어떻게 하지 않으면 정리하겠다라고 로드맵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설적인 대안들이나 뭐 반대도 대안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은 또 그런 것대로 또 굉장히 그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살려갈 필요는 있죠.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구분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제가 박수현 위원장님께 네.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김기현 원내대표 새롭게 선출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을 좀 하셨습니까? 예, 당연히 뭐 예상이 됐죠. 네. 제가 그 김태흠 의원에게 그 선거를 하는 날 전화를 드렸어요. 아, 그러셨어요? 전화 네. 통화를 했더니 껄껄껄 웃으면서 야, 뭐 다 예상이 됐는데 뭘 전화를 하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네. 왜 진 거예요? 그래도 1차에서는 34표 대 30표 아주 근접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네. 2차 투표, 결선 투표에서 이제 쏠림 현상이 있었던 건데 결과적으로 양당 다 충청 출신의 박완주 원내대표가 실패했고 네. 또 김태흠 충청 출신의 원내대표 후보가 실패했기 때문에 네. 아직은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주의가 양당 간에 아직은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후보의 표가 꽤 공이 많이 나온 거예요. 생각보다. 네, 네. 양당 모두 다 어떤 이런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변화의 움직임 같은 것들은 가지고 다 움직이고 태동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지현 의원님께는 좀 분석을 부탁드릴게요. 먼저 1차 투표에서는 김기현 후보랑 그 김태흠 후보가 좀 비등비등하게 나왔어요. 30, 34 이렇게. 그런데 결선 투표 가니까 나머지 모든 표를 다 김기현 후보가 가져간 그런 형국입니다.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사실은 이제 김기현 의원하고 권성동 의원이 거의 막상막하로 결선 투표에 갈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네. 실제로 김태흠 의원이 그렇게 표를 많이 얻으리라고는 예상을 못했어요. 네,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김태흠 의원보다는 권성동 의원이 뭐 여러 가지 활동이 많았죠, 그동안.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아마 그렇다고 하더라도 탄핵 소추위원장을 하면서 탄핵 과정에 엄청나게 기여를 한 것이 또 조금 반작용이 있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그 총선 때도 물론 뭐 공천을 그 받는 과정이 네. 매끄럽지 못해서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당선돼 왔었는데 뭐 그에 대해서도 초선 의원들끼리는 상당한 또 거부감이 있었을 수 있고 네. 그런 면에서 아마 권성동 의원이 크게 많이 패배를 한 상황이고 그걸 거꾸로 보면 가장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김태흠 의원이거든요. 네, 네. 권성동 의원과 유의동 의원은 사실 탄핵 국면에서 탈당을 해서 바른정당을 만들어서 당으로 가서 그 당시 저 자유한국당을 많이 비판을 하는 대열에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선 투표에 가서 대부분은 이제 그 반대쪽에 있는 김태흠 의원이 아니라 약간 좀 중립적인 네. 그 김기현 의원 쪽으로 간 거죠. 그리고 김기현 의원은 사실은 그 권성동 의원하고 결선 투표를 했으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를 상황이 있을 수도 있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김태흠 의원이 선전하는 바람에 김기현 의원이 낙승을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김기현 원내대표 뭐 당선되자마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야당 원내대표의 운명이기도 합니다만 발언이 굉장히 셉니다. 예를 들면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범법자다 이런 단어 한 발 더 나가서 작물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계세요. 앞으로 여야 간의 원내대표 협상 잘 될까요?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잘 될 리도 없고 잘 될 턱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솔직하게? 네. 아니 왜 그러냐면 네. 이제 대통령 임기 말이고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결과적으로 정권을 탈환하기 위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총 공세를 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은 그걸 방어해야 되고 그런데 거기서 협치라는 게 되겠습니까? 죄송한 이야기지만 협치가 될 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김기현 의원께서도 그런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아마 처음부터 청구서를 세게 높게 부르는 거죠. 청구서를 세게 내밀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는 실리 전략을 강하게 구사하고 있다. 현명하다 이렇게 보고 그런 명분에 집착해서 어떤 원내를 운영하다 보면 오히려 김기현
원내대표가 당심은 얻을지 모르지만 소위 민심으로부터는 당을 멀어지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전략적으로 좀 세게 부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처음 이야기한 것이 법사위원장이거든요. 네. 근데 법사위원장 자리를 작물이라 그랬잖아요. 법사위원장이 작물이면 훔쳐간 사람은 누구냐면 윤호중이거든. 법사위원장을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님이 작물이라고 규정을 했으니까 민주당은 더 줄 수가 없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기다가 걸 이렇게 됩니까? 그걸 내놔야 될 사람이 민주당 원내대표예요. 네, 그러니까 작물을 차지한 사람을 흔히 작물앱이라고 하든가 네. 절도범이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엄밀하게 말하면 민주당은 절도범이고 작물앱이는 윤호중이 되든지 뭐 그런 이제 농담을 하자면 네, 네. 그러니까 내놓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네. 내놓을 수가 없게 부른 거예요 지금. 아니 이제 그러니까 이제 네. 이렇게 해놓으면 계속 야당이 이제 그 공격할 건수가 생겼죠. 왜 안 주느냐? 이렇게 파렴치한 여당과는 대화하지 않겠다. 그렇죠, 맞죠. 뭐 대통령이 뭐 밥 먹으러 오라 하니까 그것도 거부하고. 아니 도대체 개전의 정이 없다는 거지. 반성의 정이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뭐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이어가 보죠. 밥은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이 이제 오찬하자고 했는데. 야당 입장에서 네. 원내대표 입장에서 당선되자마자 대통령과 뭐 식사하고 대통령이 지금 내놓을 건 하나도 없는 그거 가면 뭐 협조 요청이나 하는데 그거 받아들고 와가지고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뭐 축하합니다. 밥이나 한번 합시다. 이런 데 응하는 바보는 잘 없었어요. 원래부터. 맞아요. 그래서 제가 김기현 원내대표라면 저는 응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반대로. 예, 언론이 얼마나 주목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개인 홍보에도 좀 잘 활용하고 그리고 갔다 왔는데 밥이나 먹자고 하고 대통령이 아무 말도 없더라. 네. 이 불통 대통령이다. 네. 쇼다. 공격할 거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제 플러스 김기현 네. 대표가 이제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개인 홍보라든가 또는 뭐 앞다르고 뒤다른 그런 분이 아니고 굉장히 치밀하고 정확하고 절대 허튼 소리 안 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재미가 없어 김기현은. 김기현 대표가 그 전에 이제 울산시장으로 있다가 울산시장 뭐 선거 개입 의혹으로 이제 수사가 막 돼서 막 잡혀가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재판이 넘어가고 그때가 이제 지방선거로부터 1년 더 지난 때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 당선 무효가 아니고 선거 자체를 무효화시켜야 된다. 그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해라. 그러더니 1시간쯤 후에 전화가 왔어요. 아니 근데 이거 법조문 확인해 보니까 시효가 1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선거가 1년 지났으니까 네네. 선거 무효 소송 제기를 할 수가 없대요. 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선거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해라. 점점 커지네 판이. 예, 또 좀 이따 전화가 와서 헌법 소원에는 그런 거 없는데 이런 거야. 그런데 내가 법조인인데 그래 법에 없는 걸 할 수가 있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성심이 그렇다는 말씀이죠. 굉장히 우리 김재현 의원님이 왜 네. 국민의힘의 제갈 공명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모든 것을 뒤에서 배후 조정하고 아이디어를 주는 좋은 말로 조언. 네. 아, 조언. 끝내 소송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지르고 보는데 김기현 원내대표는 그런 스타일은 절대 안 아니라는 하죠. 아니 말씀이시군요. 김기현 원내대표님이 대통령한테 가서 밥 먹고 딱 나올 때 마지막에 악수 인사하면서 대통령님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딱 한마디를 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울산시장 오히려, 네. 선거에 개입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계시니까 네. 대통령님 왜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 한마디가 원통 언론의 기사 제목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종걸 전 원내대표가 대표 시절에 제가 원내 대변인이었거든요. 근데 왜 박근혜 대통령과 일화 아시잖아요. 아, 네네. 이종걸 원내대표가 네. 좀 뭐 이상한 약간 말을 반말 했죠. 네. 네. 했는데 그때 이제 청와대에서 초청을 한 거예요. 근데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제 가게 돼 있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번뜩 생각이 들어서 대표님 혹시 가시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표님 왜 그러셨어요라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딴소리 절대 보태지 말고 대통령 죄송합니다 라고 딱 한마디로 정리해라. 그 출발할 때 딱 얘기를 했는데 아니 실제로 밥을 먹고 나오는데 다 인사하잖아요. 거기서 그러시더라잖아요. 대표님 왜 그러셨어요 저한테. 그래, 그런 일화가 있었는데 기억나네요. 그래서 네. 그 이종걸 대표가 저한테 나와가지고
저를 아주 정말 업어줄 뻔했어요. 정말로. 자기가 생각 안 했으면 크게 당황할 뻔했다. 어? 이번에 김기현 대표가 가서 대통령님한테 네. 대통령님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그러면 굉장히 큰 기사거리가 됐을 거다. 네. 근데 그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답변을 엄청 이상한 답변을 했을 거란 말이죠.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는 하기가 쉬운데 저는 제가 정무수석 할 때 저 야당 대표와 대통령 면담이 있었거든요. 한 회담이 한 2시간 반 정도 제가 배석해서 보니까 대통령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네. 아무리 뭐 오로지 그 이야기만 하기 위해서 내가 대통령한테 가서 이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 반응을 들고 나와서 폭로를 해서 대통령을 궁지에 몰아넣겠다라는 목표가 있었으면 모를까. 그냥 현실적으로는 힘들다. 네.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네. 농담을 저렇게 다큐멘터리로 받는 우리 김재원 의원님 존경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금 이제 낙마시키고 다른 사람으로 후보를 앉혀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관건 선거라는 무시무시한 단어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체로 김부겸 총리 지명자 후보자가 무난할 것이다라는 예상과 달리 김기현 원내대표가 굉장히 각을 세게 세우고 나와서 걱정이 됩니다. 지금 이 김기현 대표의 복수 열전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본인의 이제 관련된 사건에 경찰을 관리하는 행안부 장관 시절에 거기를 내려왔다 방문해서 그거를 독려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의심을 김기현 원내대표는 하고 있기 때문에 김재원 의원님 지금 복수 열전이다 이런 표현을 네, 이제 하는 것이고 네. 오늘 한 줄 사이다 평이 그걸 것 같은데 그다음에 또 하나는 네. 이제 여당 출신 아닙니까? 여당 국회의원이고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을 했고 또 대선을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에 아무래도 집권당 쪽으로 좀 유리하게 총리 역할을 그렇게 하지 않겠냐. 그런 이제 포석을 놓고 있는 거죠. 네, 전략적으로. 예, 그래서 김부겸 총리 지명자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강한 그런 어떤 경고, 압박 이런 것들을 초반에 강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김기현 대표께서는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김부겸 총리 후보자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내면서 선거에 실질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여당 대표 선거에 출마했던 사람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내각을 통할하는 그런 총리에 올라서 대선에도 개입할 것 아니냐. 그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선거에 좀 중립 내각 형식을 취하는 것 그것이 필요할 텐데 뭐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 어쨌든 그래도 중립성에 대해서 추호의 의심도 받지 않는 그런 정도의 의견 표명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김기현 대표의 눈으로 봤을 땐 이미 판단이 끝났어요, 일단. 어떤 판단이 끝났습니까? 무조건 저 혐의자야. 혐의자. 혐의자. 아니, 그거는 알겠습니다. 네. 나라도 그럴 것 같아. 개인 본인이 이해 당사자잖아요. 그러니까 네. 김기현 대표는 이미 끝났어요. 판단 끝났다. 관심법으로 인해서 이거는 맞아. 그럴 것 혐의자예요. 같아요. 그리고 김기현 원내대표를 이제 바라보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는데 자강론. 그러니까 뭐 밖에 윤석열도 있고 뭐 안철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국민의힘 스스로의 힘으로 대선을 치르겠다라는 어떤 자강론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표가 더 같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다른 분들도 다 자강론은 네. 기본적으로 똑같은 입장이에요. 예를 들어 국민의힘이 정말 지지도 많이 받고 스스로 대선을 완벽하게 치를 수 있는 정당이 되면 뭐 밖에 있는 윤석열 총장도 당연히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미 안철수 대표도 사실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지 않고는 대선으로 나가기 좀 어렵다고 판단한 것 아니겠어요? 이번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거치면서 국민의힘이 상당히 좀 제자리를 잡았다라는 그런 자신감이고 네. 특히 원내대표가 되면 더더욱이 대선을 앞두고 훨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당을 만들어야 가능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방향을 잡은 건 당연한 것이고 그거는 김기현 대표뿐만 아니라 4명의 후보 모두 다가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을 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따라 모든 사안에 대해서 우리 김재원 의원님
어째 저랑 생각이 똑같을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까? 있거든요. 네. 우리가 점점 토론을 많이 해보니까 이심전심으로 서로 통하는 모양이에요. 분석을 잘하셨습니다. 네. 의원님 제가 엄지척 해드렸어요. 모든 후보들이 지금 자강론으로 가고 있다. 이번에 아무래도 서울시장 그 단일화 과정에서 승리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다시 한번 이제 뭔가 내부에서는 어떤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확실한 기회가 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까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죠. 6월 중에 하는 거죠. 네, 날짜는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5월 말 6월 초가 되겠죠. 네, 5월 말 6월 초. 지금 많은 분들이 나오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선언을 하신 분은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신 분은 이제 조혜진 의원 그리고 홍문표 의원 그 정도고 이제 다른 분들도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략 몇 분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예상을 좀 해보신다면? 근데 실제? 이제 아직 국민의힘의 지도 체제가 확정되지도 않았거든요. 네. 즉 말해서 현재처럼 대표와 최고위원들의 협의제 그렇게 해서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로 있는데 이것을 뭐 완전 집단 지도 체제 합의제로 바꾸자 뭐 그런 주장도 있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그 현재의 당헌 당규대로 그대로 대표를 뽑는다면 대표 선거에 나와서 떨어지면 최고위원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최고위원은 별도로 선출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출마 선언을 했더라도 나중 되면 좀 교통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어쨌거나 지금 주호영 전 원내대표도 최고의 물망에 올라 있고 그렇죠. 홍문표, 조혜진 거기에 뭐 권영세, 윤영석, 조경태 네. 거기에 뭐 김웅 네네. 조선 의원. 네. 뭐 또 뭐 한두 명 더 이야기를 나경원 전 의원도 나와요. 나경원 전 대표가 아직은 출마 의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고 고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자기 그 본인의 진로를 정할 것 같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이제 선거를 제가 정치를 안 해봐서 선거를 이렇게 연달한다라는 게 굉장히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나경원 전 의원 당대표 출마 가능성은 얼마나 보십니까? 저는 뭐 충분히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네. 이게 원래 시장에서 장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날이 되면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점포를 열어야 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딱 와서 장날 5일 만에 와가지고 봤는데 문이 닫혀 있어요. 그럼 여기 문 닫았나?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닫은 게 아니고 이 집 망했나 이런 그렇죠. 그래서 네. 정치인은 꾸준히 정치 시즌이 되면 다시 말해서 판이 벌어지면 거기에 선수로 뛰어야 된다. 가능하면. 예. 그러면 가능성은 꽤 있다. 저는 꽤 있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그런 구도 아니겠습니까? 영남당에서 탈피해야 된다라는 외부의 뭐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죠. 네.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수도권에서 어떤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또 나가주는 것. 그것은 당의 건강성을 위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이 그냥 캠페인 과정에서 그렇게 다양한 목소리들을 대변할 수 있는 후보가 나와주는 것은 당을 위해서 좋은 것이죠. 네. 그렇다면은 만약에 나경원 전 의원이 나온다면 지금 이제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많이 거론됩니다만 이제 상위 순으로 나경원 전 의원의 파괴력은 어느 정도일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상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요. 예. 네. 왜냐하면 그 서울시장 후보 과정에서 처음에 좀 유력하게 앞서가다가 사실 이제 뒤집힌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런 앞서 갈 때까지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상당히 그 어떤 던지는 메시지들이나 방법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을 많이 받았어요. 네네. 결과적으로는 뒤집혀서 이제 후보가 되지 못했는데 또 본 선거 과정에서 열심히 당을 위해서 본인이 헌신했고 그런 모습들이 당원들에게 강력하게 각인이 돼 있고 아마 거기에 대한 어떤 동정표 같은 것도 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전략적인 당원들이 선택을 한다면 이제 수도권 후보를 뽑을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언론에서 네. 국민의힘 그 당권 주자들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나경원 의원이 상당히 앞서가는 1등을 했어요. 그 주호영 그 원내대표보다. 그래서 저도 네, 깜짝 네. 놀랐어요. 예. 여론조사는, 그리고 네. 여론조사도 그렇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이제 오세훈 후보와 나경원 후보 경선 과정을 보면 그 거의 나경원 후보가 당원 투표에서는 상당히 많이 앞섰어요. 네네. 오세훈 후보보다. 그 여론조사도 계속 앞섰는데 막판에 가면서 뭐 이렇게 약간 그 경선 룰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졌다고
스스로 좀 생각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쨌든 나경원 전 대표가 그 국민의힘의 진성 당원들에게는 네네. 뭐 가장 아마 그 신뢰를 받고 지지도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런데 여론조사까지 뭐 앞서 나가니까 국민의힘은 이제 책임 당원들의 투표가 70% 그리고 일반 국민의 여론조사를 30% 반영하거든요. 국민의힘의 당원들은 굉장히 전국에 좀 골고루 그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여론에 많이 또 그 더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네. 제가 과거에 보면 이정현 대표가 당선될 때도 보니까 여론조사가 앞서니까 당원들도 거기에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나경원 전 대표가 당권 주자로서 출마하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에 또 아시다시피 김기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원내 수석 부대표를 추경호 의원. 추경호 의원을 네. 대구 출신을 입력을 했는데 그래서요. 네, 울산과 대구까지 나왔으니 또 영남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있을 것 근데 이제 같아요. 그걸 네. 제가 뭐 저는 저 김기현 대표가 그렇게 생각하고 선출한 것은 전혀 아니라고 봐요. 추경호 의원이 워낙 훌륭하니까 네네. 그냥 원내 수석으로 뭐 발탁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주호영 대표 입장에서는 김기현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 아무래도 자기가 당권을 잡는데 굉장히 불리하다. 권성동 의원이 되면 또는 김태훈 의원이 당선되면 네네. 아무래도 영남당 논란에서 그렇죠. 상대적으로 네. 자유로울 수 있어서 그래서 주호영 의원이 사실은 김기현은 저 반대 운동을 했다. 이제 그런 저 언론에도 그 전원들이. 비슷하게 언론에도 그 비슷하게 이제 나왔던데 그러니까 네. 이것도 김기현의 복수 혈전이 아닐까. 여기서 두 분의 사이다 한 줄 평 듣겠습니다. 먼저 김재현 의원님. 김기현 대표는 청와대와 여당을 향해서 복수 혈전을 벌일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김기현의 복수 혈전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초반부터 너무 기가 세십니다. 김기현 원내대표 너무 세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빅데이터 알아보겠습니다. 글로벌 빅데이터 연구소는 4월 25일부터 5월 1일까지 일주일 동안 총 12개 채널 22만 개 이상의 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민의힘을 주제어로 빅데이터를 조사, 분석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총 정보량은 5만 4천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의힘 관련 연관어 1위는 손실, 3위는 소상공인입니다.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직후 기자회견에서 특히 민생 문제 해결을 강조했는데요. 중점적으로 힘을 쏟을 법안과 정책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를 꼽으면서 손실, 소상공인이라는 단어가 1위와 3위에 올랐습니다. 연관어 2위는 토론회입니다. 지난 4월 30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의원총회에서 합동 토론회가 열렸기 때문에 이 단어가 언급됐고 토론회에서 국민의당과 합당 문제가 거론되면서 주목을 끌었는데요. 김신임 원내대표는 통합을 서두르는 것은 어리석은 스케줄이라고 말하면서 방법, 절차,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준 아래에서 사안을 바라보겠다라고 밝혔죠. 4위는 소득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주장을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비판하면서 소득이라는 단어가 언급됐는데요. 윤 의원은 이 지사가 재산과 소득과 관계없이 국가 차원에서 일정액을 지급하자는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면서 왜 벌금은 차등을 두냐고 따져 물으며 설전을 벌였습니다. 5위는 도로입니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 등이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쳐서 도로한국당이라는 논란이 있었죠. 국민의힘 새 원내 사령탑으로 영남 출신의 김기현 의원이 선출된 뒤 새 당 대표도 영남 출신으로 뽑으면 자칫 도로 영남당이 될 수 있다는 당내 논란이 이어지며 도로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인 김기현의 인물 연관어입니다.
1위, 2위, 3위인 김태흠, 권성동, 유의동은 원내대표 경선 1차 투표에서 김기현에 이어 나란히 2, 3, 4위를 기록하면서 연관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4위에 올랐습니다. 6위, 8위, 9위, 10위에는 윤석열, 안철수, 박근혜, 김종인이 등장했는데요.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가 풀어야 할 과제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관계 설정,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의 관계 회복 등이 언급되기 때문에 이상의 이름들이 연관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은 새 검찰총장에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대변인은 김 후보자에 대해 오랜 검찰 경험을 바탕으로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하고 검찰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인사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검찰을 권력의 발 아래 두고 길들이려던 검찰 장악 선언의 방점을 찍은 코드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호수 전 차관은 지난 2019년에 윤 전 총장과 함께 추천위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었죠. 그리고 지난해까지는 박상기, 조국,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을 보좌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위원장님? 이변은 없는 인사죠. 이변은 없었다. 그리고 야당에서 뭐 친정부 인사를 택했다. 그럼 친정부 인사를 택하지 반정부 인사를 택합니까? 그건 맞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요. 국민들이 지금 바라시는 것은 법무부와 검찰의 어떤 그 안정을 바라시잖아요. 오랫동안 저희는 검찰 개혁을 한다고 했지만 소위 추윤 갈등이라고 불리는 1년여 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는 그런 걸 좀 덜 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과거부터 해왔던 말 중에 안정 속의 개혁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무부 장관 박상기, 조국, 추미애 이 장관과 함께 차관으로서 호흡을 맞췄고 또 본인이 지검장 출신의 검찰 출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직 문화의 개선이라거나 뭐 수사 관행의 개선 그런 것들을 그렇게 안정적으로 검찰 조직을 다독이면서도 남은 개혁 과제를 차분하게 추진할 그리고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를 잘 이어주면서 이런 좋은 인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난한 지명이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김정 의원님은 지금까지 제가 1997년 제가 이제 초임 검사로서 검찰에 입문한 이래 네. 여러 검찰총장들이 있었는데 제가 본 최악의 검찰총장이 드디어 이제 등장을 했고 아마 저분이 검찰총장 역할을 잘 못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에 말씀하신 첫째 하나는 검찰총장은 엄정하게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수사를 총괄하고 총괄 지휘하는 자리인데 이분이 지금까지 보여온 것은 권력에 맹종하고 정권의 최선두에 서서 정권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검찰총장이 됐을 때 이 나라 검찰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검찰개혁 이야기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와서 검찰개혁이라고 이야기한 건 뭡니까? 딱 한 가지였어요. 성역 없이 권력자들도 수사해라고 했는데 진짜 그 말을 고지고대로 한 윤석열을 몰아내고 검찰의 수사권까지 박탈해서 오로지 검찰에서는 절대로 이제 권력형 수사를 못하게 막으려는 것이 지금 유일한 목표잖아요. 검찰청을 떠났던 사람을 그것도 검찰 추천위원회에서 4명을 추천했는데 꼴찌로 겨우 턱걸이한 사람. 네.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야, 참 이 정부에서 검찰총장 임명하는 거 보니까 앞길이 요원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분이 이미 조직에서 워낙 신망을 잃은 분인데
리더십을 발휘하겠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뭐 검찰총장 자리에 앉아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지난달 28일이었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100일 만에 처음으로 의회 연설을 했습니다. 북한과 이란을 한꺼번에 거론을 하면서 외교 그리고 단호한 억지로 위협에 맞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리고 이틀 뒤였죠.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이제 기본적으로 대북 정책의 얼개가 이렇게 밝혀졌다 설명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싱가포르 합의에서 출발하겠다라는 것과 과거 전략적 인내도 아니지만 트럼프식의 일괄타결도 아니다 이런 이제 대략의 내용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어떻게 보였습니까, 위원장님? 예, 저는 그 4월 28일 바이든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 그리고 4월 31일 젠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의 대북 정책의 방향 설명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그동안 우리 그 외교력이 잘 발휘가 됐구나. 우리가 늘 견제해왔던 대북 정책의 기조가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늘 단계적이고 점진적 어떤 해결 이런 것들을 늘 주장을 하고 조언하고 그렇게 합의를 하려고 노력을 해왔었는데 그것이 방향성에 아주 못이 박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기억합니다만 그때 싱가포르 회담의 토대 위에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이번에 그 싱가포르 그 회담 그것을 수용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했어요, 방향이.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들이 대체로 다 수용이 이제 된 것이죠.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자신들이 영변 핵단지를 폐기하면서 어떤 보상을 원했던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대개 하노이에서 5개 정도의 제재 완화나 민생과 관련된 이런 요구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영변 핵단지를 폐기한 것에 대한 셈법을 아직 받지 못한 것인데 네.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연설에 그런 것들이 담기기를 북한은 바랬지만 사실은 거기에서 담길 수 없다는 것을 북한도 알 겁니다. 그것은 소위 이제 협상과 테이블 위에서 논의할 부분 아니겠어요? 그 협상의 간접 테이블이 이번에 5월 현지 시각으로 5월 21일 날 마련되는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북한의 그 셈법에 대해서 아마 어떤 이야기를 바이든 대통령과 나누게 될 거고 북한은 그 회담의 결과를 지금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바이든 정부 대북 정책 얼개가 나왔습니다. 아직 구체안은 없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그 대북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보완을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처럼 이것을 남북 관계를 무슨 이벤트로 자신이 정치적인 쇼로 전락시키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북한이 지금처럼 해오던 그런 핵포기를 하지도 않으면서 경제적 이익이나 취하려는 그런 눈속임은 통하지 않는다고 보죠. 그리고 우리 정부도 좀 제발 각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평한 게 있잖아요. 네. 미국 대통령한테도 별로 좋은 소리 못 듣고 북한 김여정이라는 어린애한테도 참 저렇게 조롱을 당하니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좀 반성을 이제 하면서 남북 관계를 재정립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아마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의 상황을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핵실험 또 미사일 도발이 한 달 간격으로 거의 이어졌죠. 지금은 북한이 무엇을 미사일 발사를 한다 해도 어떤 전쟁이 금방 날 것이다라고 하는 공포감 자체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떤 서로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는 저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통해서 서로 알게 되었다라는 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끊임없이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집권을 하더라도 그 외교와 지금 이야기한 단호한 억제, 다시 말해서 제재와 압박, 그다음에 평화적 외교를 통한 북한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변치 않는 원칙이고 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단기간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길게 어떤 정부의 성과들이 쌓여서 결과적으로 그 정부만의 업적이 아니라 이전 정부들의 모든 그런 어떤 업적들, 성과들, 노력들이 쌓여서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바이든 행정부가 어느 정도 취했다라는 그 대략적인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그 외무성의 권정근 국장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비판적인 얘기를
쏟아놓고 있잖아요. 예. 뭐 대가를 치를 것이다. 물론 그럼요. 북한 네. 사람들이 늘 하는 레토릭이긴 합니다만 왜 이렇게 반발을 하는 걸까요? 사실은 정상회담에 대한 은근한 어떤 기대감을 역으로 반영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당연합니다. 네. 첫째는 그 북한 외무성의 미국 담당 국장 권정근 국장의 이름으로 우선 메시지를 냈잖아요. 네네. 수위를 굉장히 조절한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또 북한의 중앙통신에만 보도가 되었어요. 이 문제가 북한의 조선중앙TV나 노동신문에 전혀 언급이 안 돼 있거든요. 그만큼 미국에 대한 이런 입장을 아직 그 인민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거죠. 네. 예, 그러면서도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5월 21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있으니 자신들이 이야기했던 셈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셈을 해가지고 와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북한의 반발은요? 아니 근데 네. 제가 또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해야 되는데 북한이 저렇게 그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또 미국의 조치에 대해서 무지막지하게 공격하고 하는데 그리고도 한번 이 나라의 정부는 그에 대해서 제대로 항의 한번 하지 못하고 혹시 조금이라도 또 그 신경 거스릴까 봐 지금 계속 끌려다니잖아요. 그런 식의 접근이 결국에 가서 국민들에게 지금 현재 위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전혀 뭐 아무런 어떤 위기감을 못 느끼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안보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3, 4년 전부터 비트코인,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특히 2030 세대에서는 이 가상화폐에 영끌 베팅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야말로 광풍이 불고 있는데요. 최근 정치권에서 가상화폐 제도화 문제를 두고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가상화폐 두 분 어떻게 좀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 투자 전문가로부터 투자를 하라라고 하는 권유를 문자로 받고 있는데 권유를요? 예. 아직은? 예, 2번이나 받았는데 안전하고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이제 하는데 뭐 돈도 없지만 선뜻 못 하겠어요. 그런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왜 이런 투자자들은 소위 광풍, 열풍을 넘어서 광풍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런 불안한 투자를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특히 그 투자자들의 한 60% 정도가 20, 30대더라고요. 네. 이래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안전한 투자처를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에서 별로 재미를 보지 못한 거죠, 사실은 젊은 층들이.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것인데 이렇게 불안한 투자처에 투자하도록 만드는 정부가 그것은 반성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우선 큰 틀에서 생각을 하고요. 네네. 두 번째는 이것을 자산으로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의 문제를 고민한 지가 한 3년여 됐어요. 됐는데 정책위에서 이 논의를 시작을 한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고요. 하나는 가상화폐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거냐의 네. 문제이죠. 네. 그것이 화폐냐 자산이냐 뭐 금융이냐 이걸 규정을 해야 다음 조치를 할 수 있을 거 그렇죠. 아닙니까? 네네. 그다음에 투자자 보호인데 현재 정부는 그런 투자자까지 정부가 보호할 수 없다라고 보수적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위험하다는 예, 판단이죠. 그렇습니다. 네네. 당은 그렇지 않다. 이미 이것은 현실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투자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우선 성격이 규정이 되어야 거기에 관련된 입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민주당은 이것을 현상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정책위를 중심으로 이미 논의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의원님은 왜 이렇게 이 젊은 세대, 특히 2030이 이 가상화폐에 굉장히 관심을 기울인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아니 지금 뭐 그건 당연한 거죠. 당연하다. 네. 우리가 이제 옛날에 우리가 싸이월드 있었잖아요. 그 싸이월드에 꾸미려면 도토리를 구입했거든요. 네. 도토리. 근데 도토리가 그 이후에 저도 뭐 몇 개 남아 있었는 것 같은데 싸이월드가 이제 없어졌어요. 의원님도 하셨군요, 당시에. 문 닫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최근에 싸이월드 새로 열면서 네네. 그 도토리 보상해 주겠다고 지금 공고를 했거든요. 그 도토리도 말하자면 가상화폐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도토리 같은 거는 잘못하면 뭐 그 싸이월드 업자가 계속 만들어 팔아먹으면 나중에 이게 가치를 못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른바 뭐 블록체인 기술로 복제도 불가능하게 하고 수요도 한정해서 네. 사용하게 해주겠다 해서 이제 그게 가치 저장 수단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거래 수단도 유지할 수 있겠고.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편의성이 있으니까 사는 사람이 있으니 결국은 가격이 오르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이 왜 여기에 투자하느냐? 아니 뭐 돈 되니까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가격이 뭐 워낙 소액으로부터 어마어마하게 큰 돈까지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지속적으로 지금 무상향을 해왔거든요. 그러나 이게 앞으로 사는 사람이 없어지면 또 다시 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가상화폐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뭐 가치 저장 수단이 되느냐, 자산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가상화폐는 정부에서 인정하고 말고가 아니에요. 정부에서는 이제 일단 첫 번째 커런시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는 과세를 하겠다라는 건데, 보호는 안 하면서 과세를 하느냐, 여기가 가장 큰 어쨌든 쟁점인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아니 이 근데 부분은 어떻게 질문이 좀 그런 게 투자자 보호해주지도 않으면서 세금을 부과하느냐, 이 논리는 잘못된 거예요. 다만 그 매도 매수 차액이 있으니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때리겠다.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는 거죠. 비트코인이든 뭐 알트코인들을 자산으로 인정하고 과세를 하겠다. 저는 그것을 저 논리적으로 틀렸다고 보진 않아요. 통화 내지 화폐로서 인정하지 않겠다. 그것도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중앙은행에서 법화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중앙은행이 아니라 개인이 만든 네. 화폐거든요. 그에 대해서 중앙은행에서 인정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다음 단계, 우리가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할 거냐, 거래소를 어떻게 할 거냐, 거래소에서 거래 차익에 대해서 어떤 과세를 할 건가, 그걸 현실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그 2017년 처음에 이제 비트코인 문제가 제기됐을 때 제가 이제 청와대 대변인 시절인데, 그때 청와대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을 했어요. 네네. 전문가 논의도 해보면 전문가마다 하는 얘기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 모른다는 이야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성격 규정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정책위에서 이것을 어떻게 성격 규정을 하고 있는지, 또 투자자 보호에 대한 어떤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라고 대책이 없어요. 궁금해요, 저도. 그래서 한번 잘 지켜볼 계획입니다. 아니 네. 그런데 이제 정책 담당자들이 이걸 생각해야 돼요. 가상화폐 거래 자체를 불법할 것인지, 소유를 불법할 것인지.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어 인도 같은 경우에는 거래를 불법화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국가의 화폐가 있는데 네네. 그걸 유통시키면 이게 통화 주권에 대한 대체제로 침해니까요. 네네.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는 아마 소유도 금지할 가능성이 있어요, 앞으로. 왜냐하면 많은 뇌물 같은 것을 이제 도피시키는 수단으로 해외 재산 도피의 통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면에서 우리가 과연 지금 현재 거래를 금지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봐요. 저도 지난 3년 동안 이 자산이 수조가 민간에 깔려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며칠 전에 신문에 나온 거 보면 왕서방들이 강남 아파트를 싹쓸이했다. 네. 비트코인으로. 네, 그런 네. 기사도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자금의 흐름을 규제할 필요도 정부로서는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격 규정과 함께 그러한 새롭게 드러나는 실질적으로 어떤 자금 결제의 수단이나 그다음에 어떤 해외로 다른 것들을 이전시키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미 현실로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네. 예. 그 가상화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금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대안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인정하고 과세하자 뭐 이런 겁니까? 간단하게 표현하면? 중국의 경우에는 이제 중국이 중국 인민은행이 중앙은행인데요. 네. 거기서 지금 지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해요. 그래서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전 세계적으로 유통을 네. 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아마 제가 보기에 각국에서 전부 다 디지털 화폐를 이제 발행하리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 거래가 굉장히 좀 지금보다도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달러나 네. 유로화의 기축통화 디지털 화폐는 비트코인 역할을 또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은
제도의 어떤 사각지대, 더 나가서 세계적인 그 경제 수요는 있는데 그것을 따라가지 못한 틈새 시장이 아닌가 생각해요. 장차 네. 유로화 또는 달러화의 디지털 화폐가 아주 그 융성하게 된다면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마무리 여기서 하겠습니다. 박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김재원 전 의원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주 정진석 추기경이 선종하셨습니다.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1억 원가량의 전 재산은 물론이고요. 이번 2달간 교구에서 받은 돈과 보훈처 참전수당 800만 원까지 어려운 이웃과 신앙교육을 위해서 쓰라면서 남김없이 지정 기부를 하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사회 리더들에 대한 불신이 어느 때보다 가득한 시대에 진정한 리더는 어때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정치똑똑 사회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